8월 10일날 시행됐던 제4회 육시경화 작용인증 시험 그린벨트 부분 1차 필기 시험 제2교시 육시경화 분석, 개선, 관리, 응용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의 활동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의 순서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괄호 안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단계는 결과 변수에 무엇에 영향을 주는 잠재 원인 변수들을 알아내고 무엇을 통하여 뭐로 좁혀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분석 단계는 결과 변수인 바로 CTQ, Y에 영향을 주는 잠재 원인 변수 X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원인을 검증해서 핵심 인자, 바이탈표 X를 찾아가는 게 분석 단계의 주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CTQY, 원인 검증, 그 다음에 소수 핵심 변수, 바이탈표 X로 좁혀나가는 단계라고 설명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은 분석 방법과 도구를 연결한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 방법은 크게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적 방법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고요. 정량적 방법은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분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량적 분석 방법은 또 크게 그래프 분석과 통계 분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분석은 수치화된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게 그래프 분석이고, 통계적 분석은 어떤 가설 검정이나 통계량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보시면 그래프 분석 중에 산점도가 있죠.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그래프 분석 중에 3자가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3번 분석은 바로 정량적 분석, 통계적 분석이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이 맞고요. 파레토 차트는 바로 정량적 분석 중에 그래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의 대략적인 분포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겉길이 묶인 것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통해서 분포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막대 그래프는 수집된 데이터를 막대 기준에 따라서 같은 값을 갖고 있는 데이터 크기를 막대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파레토 차트는 같은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 중에 같은 범위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카운트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이고요. 산점도는 두 개의 연속형 데이터를 갖고 각각의 상관관계를 표현해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산자 그림은 수집된 연속형 데이터를 정렬하고 그다음에 주미수나 사분위수 범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데이터를 어떤 계급 구간에 맞게 나누고 그 계급에 속한 데이터의 수를 막대로 표시한 그림이 히스토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기를 중에서 히스토그램과 상자 그림이 분포의 대략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은 육시그마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의 요구를 조사한 후 중요한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였다. 자, 여기에 바로 개선 단계에서 진행되는 시크시간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이죠. 다음 2번, 측정 시스템을 분석한 후 운영 정의를 수립하였다. 자, 측정 시스템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정의나비에서 선정된 CTQ를 측정 가능한 지표인 CTQY로 바꿔주기 위한 운영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적 정의를 통해 운영적 정의를 실시한 후에 측정 시스템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잠재 인자를 도출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맵을 작성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실험이 어려운 인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겠고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인자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인자를 찾아내기 힘들 때는 어떤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안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다음은 어떤 기법을 설명한 것인지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데이터 분포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의미 있는 경향, 주기, 변동의 정도, 평균치의 이동을 파악한다. 자, 어떤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 분석 방법은 바로 런차트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상자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자 그림 한번 보면 우선 이런 식의 상자 그림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주의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Q1, 제1사분위수가 되겠고요. 여기는 Q3, 제3 사분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자를 우리가 IQR, 사분위수 범위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자 그림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상값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별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중위수 값이 얼마인지 대략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고요. IQR을 통해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데이터의 범위는 IQR에서 이 부분은 Q3에서 1.5배 해준 IQR을 더해준 값이고요. 이 부분은 Q1에서 1.5배 해준 IQR을 빼준 값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IQR을 통해서는 데이터의 50% 부분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상치 데이터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별표를 통해서 이상치가 파악이 되고요. 여러 집단 간의 특성 차이를 파악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집단 간의 이러한 박스 플랫, 상자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집단 간의 어떤 분포의 형태나 값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합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 보기에서 주어진 가설검정 절차의 순서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설검정하기 위한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문제를 정의해줘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설검정 실시할 건지 문제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가설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이 수립된 후에는 유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요. 90%에서 실시할 거냐, 95%에서 실시할 거냐. 신뢰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를 결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절한 인계 통계량, 유의 수준과 대비되는 인계 통계량을 결정하게 되고요. 인계 통계량이 결정되게 되면 적절한 검정 통계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된 검정 통계량을 기준으로 해서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립한 가설을 채택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마, 나, 다, 가, 마, 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상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두 변수 간의 곡선 관계를 평가할 경우 유용하다. 우리가 상관 분석을 통해서 두 변수의 곡선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두 변수 간에 어떠한 직선의 관계가 있는지 상관계에서 로우 값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 관계가 아니고 직선의 관계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답이고요. 2번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정리하면서 분석한다. 그렇죠? 상관계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에 어떤 하나의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도 증가하게 되죠.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면 어떤 하나의 값이 증가하면 반대로 다른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상관계수가 0이면 서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중 가설검정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두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할 경우 대립가설은 평균 차이가 없다. 자, 우리가 요 전에 먼저 가설검정을 보면 가설검정을 수립할 때 우리가 기무가설 H0와 대립가설 H1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항상 우리가 영가설이라고 해서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평균과 두 번째 평균은 같다죠. 기무가설은 항상 같다라고 놓고요. 대립가설은 항상 다르다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할 경우 대립가설은 평균 차이가 있다가 되겠죠. 없다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 두 집단 간의 비율 차이로 검증하는 경우 2표본 비율 검증을 한다. 그렇죠. 두 집단 간의 비율 차이 검증은 2표본 비율 검증을 되고요. 한 집단의 어떤 비율 검증할 때 우리가 1표본 비율 검증을 실시하고 있어요. 2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모집단의 상포가 알려져 있는 경우 우리가 모집단의 상포가 알려졌다는 얘기는 바로 시그마를 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평균 검증 시 T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Z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3번 틀린 내용이고요. 4번, 분산 검증은 모든 분포가 정규 분포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우리가 등분산 검증을 수행했을 때 수집된 데이터가 정규 분포일 경우에는 F 검증을 하지만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에는 나벨 검증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나벨 검증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다음은 체중과 혈압의 관련성을 평가한 내용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체중과 혈압의 관련성을 상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분석 내용인데요. 상관계수 로우 값이 지금 0.83으로 어느 정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된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리한 값을 갖고 있는 경우를 평가한 결과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관계수 값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변수 간의 관련성을 평가한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갖는 그렇죠. 플러스 0.834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대립가설은 변수 간의 관련이 없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H대로 기무가설은 로우가 0이다. 항상 0가설이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로우가 0이 아니다라고 할 겁니다. 대립가설은 변수 간의 관련성이 없다.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면 로우가 0이고요. 대립가설은 관련성이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통계적인 결론은 대립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P값이 0.05보다 지금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3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4번, 혈압이라는 변수를 증가시키면 체중이라는 변수는 감소한다. 지금 상관계수가 양의 상관계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변수, 혈압이 증가하면 체중도 같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옳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다음은 회귀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음 중 회귀분석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지 못한 설명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회귀 모델식을 이용하여 Y값을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X와 Y, 종속 변수와 그 다음에 독립 변수, X와 Y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회귀 방정식을 추정하게 되고요. 추정된 회귀 모델식,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Y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경우고요. 2번, 회귀 분석의 독립 변수는 여러 개인 경우도 있다.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 과정에서는 단순 회귀 분석, X가 하나인 단순 회귀 분석을 얘기하지만 X가 여러 개인 가주 회귀 분석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회귀 분석에서 잔차 분석은 모델 방정식의 적합성 평가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잔차를 적다라고 하면 적합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잔차와 적합성 평가가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잔차가 클수록 모델 방정식의 예측도는 향상된다. 잔차가 작을수록 모델 방정식의 예측도가 향상되겠죠. 잔차라고 하면 이렇게 어떠한 X와 Y의 축에서 그래프를 그렸다고 하면 회귀 방정식은 이 각각의 값들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회귀 방정식을 추정하게 됩니다. 회귀 직선을 추정하게 됩니다. 추정된 회귀 직선을 잔차라고 하면 이 추정된 회귀 직선식과 각각의 값과의 차이가 바로 잔차라는데 이 잔차의 합이 작으면 작을수록 모델 방정식의 예측도는 향상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다음은 회귀 분석에 대한 결과이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회귀 분석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은 S라는 변수이다. 그래서 지금 S가 우리가 얘기하는 Y죠. 지금 식을 보면 Y는 14.04 플러스 0.8614X라는 어떤 회귀 방정식이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S가 바로 Y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가 바로 S가 되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그럼 2번. S 변수가 1 단위만큼 변화하면 S 변수는 약 0.86 정도 변화한다. 그렇죠. 지금 상수항 14.04는 고정되어 있고 S가 1 증가하면 Y가 이 정도 만약에 2 증가하면 또 비례적으로 0.86 우리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모델식은 관측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설명하나 모델식은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R-스퀘어, R 제곱값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90% 이상이면 상당히 결정계수 R 값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정계수란 얘기는 추정된 회귀식이 각각의 값들, 데이터들을 잘 대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식은 관측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할 수 있고 모델식도 적합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추정된 회귀 방정식이 분산 분석을 봤을 때 P값이 지금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추정된 모델식도 상당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린 답이고요. 4번. X의 인자는 Y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파악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추정된 회귀식이 설명 결정계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X의 인자가 Y를 잘 추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도 크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M사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4대의 설비가 있다. 각각의 설비에서 나오는 제품의 산포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분석 결과에 대한 그래프를 참조하여 결과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아래의 결과는 미니탭에서 등분산 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등분산 검정을 할 때 바틀렛 검정 또는 라벤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등분산 검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바틀렛 검정 또는 F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틀렛 검정은 수집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라벤 검정은 정규분포가 아닐 때 활용을 합니다. 예를 보면 4개의 분포가 모두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 라벤 검정을 보면 되겠죠. 95% 신뢰 수준에서 95% 신뢰 수준이면 알파 값은 0.05가 될 겁니다. 분산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등분산 검정을 할 때 기무과정은 수집된 데이터는 수집된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각 직장의 분산은 동일하다. 항상 같다라고 봅니다.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립가설은 각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P값이 0.604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채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 등분산을 만족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맞는 내용이고요. 4개의 분포가 모두 만약 정규 분포인 경우에는 바슬렛 검정을 보는데 90% 신뢰 수준이라고 하면 알파가 0.1이 되겠죠. 그때 분산은 동일하다. 여기 보시면 P값이 0.075로 0.1보다 작습니다. 0.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P값이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90% 신뢰 수준인 경우에 바슬렛 검정 결과를 보면 각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지 않다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기무가설은 4개의 분포 모두 분산이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한 분포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정규성과 관련 없이 95% 신뢰 수준에서 등분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에 둘 다 정규성 관련 없이 그냥 본다 하더라도 0.05보다 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H가 기획상품의 불량률은 5%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홍BD가 프로세스를 개선한 후 248개의 제품을 검사한 결과 11개의 불량이 확인되었다. 다음에 검정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보시오. 자, 지금 현재 예기에 수행된 그 분석 방법은 1표본 비율 검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248개 중에 11개의 분포 때 248분의 11이라는 비율을 갖게 되겠죠. 이게 0.05보다 지금 크냐 작냐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검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검정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설 검정을 하는 원인과 유배된 내용이죠. 그래서 1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대립가설은 개선 후 불량률이 5%이다. 자, 대립가설을 보시면 9%가 아니다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다고 되겠고요. 3번 대립가설을 기각한다. 자, P값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95% CI라는 얘기는 95% 신뢰 수준입니다. 0.02에서 0.07까지 우리 신뢰 수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한 표본 비율이 0.04로 신뢰 구간 안에 H0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무가설을 우리가 보신 것처럼 그 기무가설이 신뢰관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립가설을 기각하고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무가설은 P가 0.05다라는 얘기고 대립가설은 5가 아니고 P가 0.05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계산된 248개 중에 11개의 분량들이 0.044라는 이 표본 비율이 신뢰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우리가 채택하게 되겠죠. 다른 게 아니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무가설 P값이 0.5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H0가 밖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기각하고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자리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P-밸류 값을 산출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P-값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신뢰 구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통해서 표본 비율에 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P값을 산출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뢰 수준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 P값을 구하거나 신뢰 수준을 추가적으로 구해가지고 우리가 가사 검정을 수행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신뢰 수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P밸류 값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15번. 다음은 핵심 인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핵심 인자 선정과 관련하여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핵심 인자 선정은 바로 우리가 분석 단계 마지막 스텝으로서 CTQY에 영향을 주는 X 인자들의 영향도를 평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바이탈크 X를 찾는 그런 내용이죠. 보면 잠재 원인 변수 중 중요 소수 인자를 가려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Y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선별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팀원의 경험과 합의에 의해서 선정한다. 자, 분석 식스시그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팀원의 경험과 합의에 의한 선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16번 개성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성계획 수립은 핵심 인재를 도출하고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자, 개성계획 수립은 개선 단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현재 핵심 인자를 도출한다는 얘기는 벌써 분석 단계에서 수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개성계획 수립 시 제어 가능한 인자는 연속형 변수여야 한다. 제어 가능한 인자가 꼭 연속형일 필요 없습니다. 이상형의 경우에도 우리가 제어 가능한 인자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다음은 개선 단계에서 행해지는 활동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단계의 핵심 인자를 이용해서 개선안을 수립한다. 맞는 내용이죠. 당연히 분석 단계에서 선정된 바이탈크 X를 기준으로 그 X의 개선안을 수립하는 것이 개선 단계의 주 활동입니다. 두 번째, 인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죠. 인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당연한 얘기겠죠. 다음 3번, 개선안을 프로세스에 적용하고 장기 공정력을 평가한다. 자, 우리가 어떠한 개선안을 프로세스에 적용시키면 이거는 새로운 프로세스로 변환이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장기 공정력이 아니고 단기 공정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여러 가지 개선 대안을 종합 평가한다. 개선 단계에서 행위된 활동 중에서 답은 3번 장기 공정력이 아니고 단기 공정력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 18번 실험 계획법에 의한 실험을 분석하다 보면 효과를 파악하게 된다. 실험 계획법에서 사용하는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 계획법에서는 여러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주효과와 특히 교호작용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자에 대한 수준의 간격은 효과가 아니고 수준에 대한 어떤 간격은 그냥 효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효과와 교호작용 효과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실험을 실시할 경우 실험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도 효과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자본 인자의 영향도를 분석하는 결과입니다. 이것도 효과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다음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어떤 기법을 설명하는 것인지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안에 지문을 보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한 번에 비교하여 그런 안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조합의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효과와 위험을 이야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을 비교할 때 각각의 대안별로 비교해서 결정하는 기법. 자, 한번 보면 이렇게 여러 대안을 비교해서 각각의 대안별로 비교하는 것은 바로 쌍비교법 PCA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PCA의 표를 보면 대안 1,
대항 2, 대항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항 1, 대항 2, 대항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만들고 나서 각각의 대항 이거는 이제 값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대항 1이 대항 2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해서 우선순위 대항 1 그 다음에 이건 대항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줍니다. 대항 2하고 대항 1 기준으로 비슷했으니까 대항 1이고요. 대항 1과 대항 3을 봤을 때는 아까 대항 1이었죠. 대항 2와 그 다음에 대항 3을 봤을 때 만약에 대항 2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대항 2와 대항 3도 대항 2다. 그럼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대항 1이 대항 2나 3보다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항 문제들의 여러 대항들을 각각 그 대항별로 비교해서 표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쌍비교법 PCA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PCA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다음은 실험계획법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인자의 수준은 3수준 이내로 제약되는 단점이 있으나 일반화하기에 용이하다. 자, 우리가 실험계획법에서 인자의 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인자의 수준 수가 많으면 실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5수준 이하의 그 실험 설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을 많이 보통 하는데 각 인자의 수준을 3수준 이내로 제약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건 실험계획법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대답이고요. 2번, 최소의 비용으로 명확한 실험교육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실험계획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입력 변수들의 설정에 있어 심사숙고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연 내용이고요. 4번, 종종 실험 설계는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지금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실험계획법에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다. 다음 보기는 실험계획법의 원리 중 어느 것을 설명한 것인지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로 안에 지문을 보면 선정된 인자 외에 기타 인자들의 영향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없앨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인자의 효과나 경향을 실험 시간대에 대해 균일하게 배치함으로써 약화시킬 수 있는 것. 자,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 실험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실험계획법 원리는 바로 랜덤화의 원리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2번. 다음은 실험계획법의 종류 중 하나를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불필요한 교호작용이나 고차의 교호작용은 구하지 않고 각 인자의 조합 중에서 일부만 선택한다. 일부만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서 일부만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부분적인 배치법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3번.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여 실험할 경우 반복 실험을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반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처음 세팅된 조건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샘플을 채취하여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어떻게 보면 반복에 대한 설명인 것 같긴 하지만 처음 세팅된 조건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계획된 실험 계획에 의해서 실험을 실시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같은 실험을 다시 한번 진행하면서 우리가 샘플을 채취하기 때문에 동시에 2개 이상의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2번, 반복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실험계획법에서 반복을 통해서 그 실험의 효율성과 그리고 제한성,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학에서 그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그만큼 그 통계량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실험의 효율성이나 제한성,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에서 25번. 아래 보기는 강도에 영향을 주는 온도와 첨가제의 실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자, 어떠한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강도에 영향을 주는 온도와 첨가제 각각의 어떤 개수를 추정해냈고요. 그 추정된 개수의 그 활용 여부를 핏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수함은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리한 값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60이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온도도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계수 10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첨가제는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1차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온도와 첨가제의 교호작용 효과를 봤을 때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계수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주효과 온도와 첨가제 중에서 첨가제는 유리하지 않지만 교호 효과가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은 첨가제의 주효과도 우리가 모형에 포함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모형을 보면 60 더하기 10의 온도 빼기 3의 첨가제 빼기 17.5의 첨가제와 온도의 교호작용, 이렇게 우리가 모델식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위의 실험 결과가 온도는 100, 200도로 실험하였고 첨가제는 0.3, 0.7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수준 2인자니까 총 4번의 실험을 한 거고요. 온도가 150, 첨가제는 0.5인 경우 예측되는 Y값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값으로 우리가 각각의 값을 집어넣고 계산해 보지만 여기 보시면 코드화된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드화된 단위로 실험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각 인자 수준 중에 낮은 수준은 마이너스, 높은 수준은 플러스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첨가제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통 2수준일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3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150은 100도와 200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낮은 수준 마이너스 플러스라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첨가제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150은 이제 3수준이 됐기 때문에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코드화 시켜주면. 그 다음에 첨가제 0.5도 0.3과 0.7 사이이기 때문에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모델식에서 온도와 연관을 다 0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상수함 60만 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코드화 됐기 때문에 코드화되지 않은 걸로 우리가 계산했다라고 하면 각각의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추정된 식에서 계산하면 되겠지만 코드화된 단위로 우리가 추정식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60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개선 결과 검증을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파일럿 테스트의 실시 이유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파일럿 테스트는 우리가 개선 단계에서 개선 결과를 우리가 도출된 개선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도출된 선정된 도출안에 대해서 전체 프로세스에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만큼 결과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체 프로세스가 아닌 어느 일부 프로세스에만 극한적으로 우리가 개선안을 적용시키는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의 실시 이유를 보면 여러 개선에 대한 비교 평가를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개선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개선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것이 1번 틀린 내용이고요. 2번 개선안의 시험 적용을 통해서 추가 개선 사항을 찾기 위해서. 자, 우리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선정된 개선안을 검증할 때 어떤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개선안에 대한 효과를 사전 검증하기 위해서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전체 프로세스 적용 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파일럿 테스트는 개선안을 시범적으로 적용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프로세스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개선안 노출 시 사용되는 기법은 다양하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법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기법이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안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실시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컨셉을 발굴할 수 있다. 즉, 약한 해결책에서 강한 해결책을 발굴하는 데 용이하다. 이런 방법이 바로 퍼그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주로 활용합니다. 머스트 원트 매트릭스는 꼭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원하는 부분들을 구분지어서 우리가 개선안을 검증하는 부분이고요. 페일러 프루프 매트릭스는 효과와 노력 대비해서 우리가 개선안을 선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페일드 분석은 추진력과 저항력을 구분해서 우리가 개선안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한 해결책에서 강한 해결책으로 발굴하는 데 용이한 방법은 바로 퍼그 매트릭스가 활용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관리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가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관리계획 수립 시 단기 대책에만 치료한다.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나면 관리 단계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 계획에만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현장 입원 시 필요한 교육과 협의가 부족하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개선 활동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개선 활동은 기존 프로세스가 아닌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프로세스를 적용했던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프로세스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나 현업 이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협의가 부족한 부분들이 관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번, 개선안에 포함된 핵심 인재에 대한 모니터링. 자, 이것은 개선 단계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활동이지 자주 일어나는 오류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다음 4번, 계량형 관리도에서 계수형 관리도로 전환한다. 우리가 아무래도 계량형 관리도는 계수형 관리도보다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계량 관리도가 수월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계량 관리도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단계에서 계량형 관리도를 처음 시행을 하다가 계수형 관리도로 전환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오류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다음 중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관리도는 규격을 벗어난 품질 특성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자, 관리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 한계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규격을 벗어난 품질 특성의 비율을 파악하는 건 불리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첫 번째는 틀린 내용이고요. 나머지 관리도의 관리 한계선은 한 번 설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바뀌지 않고요. 관리 한계선을 이용해서 이상원인과 우연원인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관리도를 선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 3, 4번은 맞는 내용이고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다음은 품질 특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작성된 관리도이다. 다음 관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지금 예시에 나타난 관리도는 X-R 관리도,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 우리가 활용하는 평균 범위 관리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과 산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한 관리도입니다. 자, 평균과 산포가 아니고 범위를 관리하는 관리도이죠. 그래서 산포가 바로 범위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산포의 중심은 현재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 평균 관리도를 보면 산포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리에 영향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위 관리도로 봤을 때는 산포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위아래로 어떤 패턴 없이 진행이 되지만 평균 관리도로 봤을 때는 평균 이하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의 중심을 봤을 때 현재 중심이 잘 관리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평균 관리도를 봤을 때는 X가 관리고요. 그 다음에 산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이상 원인으로 파악된다. 자, 이상 원인이 발생되긴 했지만 크게 산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지금 어떤 이렇게 패턴을 보이거나 어떤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연 원인들인데, 이런 우연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산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과 산포의 패턴을 비교하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관리도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설명은 평균과 범위, 바로 산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도, X바를 관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관리도는 SPC, 통계적 품질 관리를 얘기합니다. 통계적 품질 관리, SPC의 활동에 중요한 도구이다. 다음 중 관리도의 사용 목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자, 첫 번째,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 자, 프로세스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관리도가 활용될 수 있고요. 품질 향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불필요한 공정 조정을 방지한다. 그렇죠? 관리도의 목적을 할 수 있겠고요. 프로세스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죠? 현재 공정 프로세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상 원인이 발생하게 되고요. 관리도를 통해서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 기회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제품의 합격, 불합격에 대한 판정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자, 제품의 합격이나 불합격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적 품질 관리 중에 합격 판정 샘플링 기법을 통해서 오시곡선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도의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32번. 다음 중 프로젝트 추진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CTQ를 도출한다. 맞는 내용이죠. 두 번째, 측정 시스템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게이지 아레나를 실시한다. 자, 게이지 아레나는 측정 시스템의 정확성이 아니고 제어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측정 시스템, 측정의 산포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정확성, 안정성, 선형성, 반복성, 재현성이 있는데 게이지 아레나는 반복성과 재현성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3번, 핵심 인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가설 검정을 실시한다. 그렇죠. 우리가 분석 단계에서 바이탈 QX, 핵심 인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설 검정을 실시하죠. 맞는 내용이고요. 4번, 개선한 노출을 위해서 실험계획법에 대한 설계를 실시한다. 그렇죠. 실험계획법, 개선한 노출을 위해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과장이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아래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X는 온도와 압력이며 Y는 경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성치가 경도이죠. 33번 다음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주요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온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낮은 수준은 마이너스, 높은 수준은 플러스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경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요가를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높은 수준을 보면 플러스일 때 30과 그 다음에 80, 그리고 낮은 수준일 때 합 20에서 60을 빼줘서 2로 나누죠. 그럼 답은 15가 되겠고요. 압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을 보면 높은 수준일 때 60 더하기 80 빼기 20 더하기 30 하면 2로 나누면 20에서 30, 4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온도의 주요가 15. 그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번. 다음 중 온도와 압력의 상호작용, 교호작용 효과를 보는 것이죠. 교호작용은 두 개의 곱했을 때 플러스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보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일 때와 80일 때, 그리고 30일 때와 60일 때를 2로 나누겠죠. 그러면 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호작용 효과는 1이 되겠죠. 답은 34번의 답은 1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김 과장은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선안을 도출한 결과 온도와 압력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현장에 개선안을 적용하면서
온도와 압력에 대한 관리도를 실시하기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김 과장이 온도와 압력을 판단하기 위한 관리도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온도와 압력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경도를 확인하죠. 근데 경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파기 실험이나 아니면 어떤 실험이 데이터를 얻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는데 주기도 오래 걸릴 수 있을 확률도 크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IMR 관리도를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부터 40번. M사는 자동차 부품 메이커이다. 이 회사는 여러 가지 금속과 비금속 등을 이용하여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이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새로운 화합물을 개발 중이다. 이 화합물의 중요 특성은 배기가스 등의 유해 물질 정화량이다. 정화량이 가장 큰 특성, Y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은 새로운 화합물에 대한 실험 데이터의 일부이다. 아래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 부분에 답하시오. 자, 36번을 보면 다음 중 작업 방법이 정화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 방법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작업 방법을 보면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으로 작업했을 때 정화량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문제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집단 간의 어떠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표본이 두 개입니다.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표본 T 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까 상자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집단의 분포를 서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36번에서는 4번 상자그램과 이 표본 T 검정을 통해서 작업 방법에 따른 정화량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7번 제조 온도가 정화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지금 제조 온도를 보면 100도일 때, 200도일 때, 300도일 때 이렇게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집단에 따른 정화량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개 이상 집단에서 평균 차이를 검증할 때는 분산 분석을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자들도 아까 36번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의 어떠한 차이를 확인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분산 분석과 상자 배분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속 성분 C가 정화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르게 짝져진 것을 고르시오. 자, 금속 성분 C의 데이터를 보면 연속형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연속형 데이터 X가 Y라는 정화량 연속형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그래프 분석 중에는 산정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산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두 연속형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통해서 X변수 금속 성분 C가 정화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식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분석 방법은 회귀 분석과 산정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정화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선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작업 방법, 제조 온도, 금속 성분 A, B, C 등 5개의 인자에 대해서 각각 2수준 그 다음에 반복 2회 완전 요인 배치법으로 실험할 경우 실험의 횟수로 올바른 것을 보시오. 자, 지금 현재 5개의 인자고 각각의 인자는 2개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일단 자, 2수준 5인자 실험 설계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총 32번의 실험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 2회니까 곱하기 2 해줘서 전체 64번의 실험이 실시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기존 제품의 평균 정화량은 18 정도였다. 개발팀은 새로운 화합물의 정화 성능은 18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개발팀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화 성능을 평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보기에서 올바른 설명을 고르시오. 자, 일단 지금 평균이 18이냐 18 이상이냐로 확인하는 거니까 H대로 기부가설은 평균은 18이다가 되겠고요. 대립가설은 18 이상이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대립가설은 평균 정화량이 18 이하이다.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죠. 그래서 1번 틀린다 되고요. 2번 사용한 검정 기법은 E표본 T검정이다. 지금 하나의 지금 표본을 갖고서 한 거기 때문에 1표본 T검정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다 되고요. 3번 검정 결과를 보면 기부가설을 채택한다. 자, 지금 현재 P값이 0.26으로 0.05 유의수준 알파 0.05보다 지금 크기 때문에 기부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채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부가설을 채택한다가 맞는다 되겠죠. 4번을 보면 수집된 데이터의 수는 n이 표본 수인데 15개죠. 30개가 아니고 15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제4의 육시그마 작용인증 시험 그린벨트 부분 1차 필기시험 2교시 분석, 개선, 관리, 응용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